자, 좀 쉬고 왔어요? 오늘 저희가 프랑스 혁명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할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영국 혁명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자유민주주의적 체제가 달성되는 과정이 하나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진짜 이 아파트 값 고공행진 시대에 이거 너무 내 세대 얘기인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거나 삶의 방향을 못 찾거나, 아니면 사회는 번듯해 보이는데 내가 일할 일자리는 없는 거, 이런 답답한 거, 고민,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충분히 훌륭하더라도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또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냥 얘기 복잡하게 했는데, 여튼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 혁명은 훨씬 더 극적인 차원으로 전개가 되고 사람들의 열망이 더 극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마치 영국 혁명이 어떤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체제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모델, 하지만 한계는 되게 많은, 문제도 되게 많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이런 약간 특징을 지닌다면, 프랑스 혁명은 그런 한계 위에서 이렇게 가면 어때? 저렇게 가면 어때?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러면서 더 심하게 싸우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원형적인 또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첫 번째 얘기로 역사란 무엇인가의 실질적인 첫 번째 이야기로 혁명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시민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능태의 범위인 거죠. 가능한 범위, 가능태. 그래서 어떤 영국 혁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태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태의 범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범주이기도 하다라는 거. 좋든 싫든. 이건 좋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싶고 문제가 아니야.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프랑스 테니스 코트 선언을 탁 멋지게 그림을 그린 거죠. 천사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고, 민중들이 보고 있고, 앞에서 CAS가 선언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여기 보면 가운데가 성직자 계급, 귀족 계급, 평민 계급, 제3계급이죠. 귀족 계급, 성직자 계급이 화합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작은 여기는 빠져있네. 국가 재정이 너무 엉망이었었죠. 국가 재정이 엉망이었고, 그 와중에도 귀족들이 이 국가 재정이 엉망인 이유는 프랑스 절대 군주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이 절대 군주를 통제하고 그 권력을 쪼개기 위해서 삼부회를 주도했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왕은 국가 재정이 엉망이니까 세금을 더 뜯어가지고 다시 좀 국가를 안정시키고 본인도 좀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삼부회라는 회의를 열었고, 귀족들은 이거 다 국왕 때문이야, 우리가 좀 권력을 잡아야 되겠어 하면서 삼부회가 여는 것을 동의한 거고, 삼부회라는 게 이제 프랑스가 딱 한 번밖에 안 열었던 제도인데, 그건 이제 교황을 물리치기 위해서 프랑스와 사세 때 한 번 열었던 제도인데, 삼부회가 뭐냐면 성직자, 귀족, 제3계급 한 표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성직자 계급 대표단, 그리고 귀족 계급 대표단. 근데 성직자들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고위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다 귀족들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평민 대표단. 근데 의석은 한 표예요. 그래서 이제 평민이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귀족들이 찍으면 그냥 그걸로 흘러가는 거죠. 이 회의를 주관하는 건 왕이고, 모였어요. 근데 모인 자리에서 그런 목적으로 모였는데 제3계급이었던 평민 신분이 반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신분제를 부정하고 진정한 새로운 사회개혁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도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반발하죠. 이제 또 루이 16세나 귀족 계급들이 반발하는데, 결국은 국민의회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테니스 코트 선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가로 나아가려는 영국과 같은 혁명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절대군주의 힘이 훨씬 셌어요. 귀족들의 힘도 엄청 셌어요. 여기서 말하는 프랑스의 귀족들은 철저하게 귀족들인 거지, 영국에서 보이는 어떤 청교도들, 국왕을 견지하는 중간파 이런 특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과 귀족이 똘똘 뭉쳐서 국민의회 세력을 탄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파리 민중들이 제3계급의 어떤 그런 행동에 호응하면서 대거 들고 일어나서
당시 절대군주의 억압체제로 쓰였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민중이 봉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의 가장 큰 차이예요. 영국혁명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영국혁명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계급이 주도가 돼서 일어났던 혁명이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영국의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데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애초에 혁명의 초기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스티유 습격 사건의 승리가 없었으면 프랑스 혁명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혁명 자체가 훨씬 더 급진적이고 참여 주체가 훨씬 넓죠. 파리 민중의 여파 속에서 프랑스 농민들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발표된 게 인권선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생각과는 다르게 루이 16세도 처형을 하고 프랑스가 이제 공화정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 크게 두 흐름이 나타나요. 두 흐름이 뭐냐면, 야, 우리가 좀 적당하게 하자. 영국처럼 좀 온건하게 사회를 좀 안정 유지를 시키면서 신문제 무너졌으니까 경제적인 기득권 같은 것들은 좀 인정해주면서 엘리트 중심의 좀 정치로 가자라고 하는 입헌군주제 선호파가 있죠. 그게 이제 지롱드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자코뱅들은 말이 되냐? 확실하게 평등 노선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야 된다 하면서 급진파로 갑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사실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혼란스러워지는 과정 속에서 주변 국가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야, 오스트리아도 왕정국가고 에스파냐도 왕정국가고 프로이센도 왕정국가고 다 왕정국가인데 지금 프랑스가 갑자기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와요. 싸우죠. 연전연패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군대는 언제나 귀족들이 이끌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나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런 것들을 막 해결하는 가운데 황제가 되죠. 이제 보나파르티즘인데, 요 얘기,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책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급진 좌파죠. 자코벤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던 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인 거고, 극우파가 이제 나폴레옹의 이제 보나파르티즘인 건데, 요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여파가 프랑스 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내에서 두 차례 혁명이 또 있어요.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죠. 이것 때문에 전 유럽에 자유와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이 쫙 퍼져나가면서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의 혁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혁명으로 확 번져나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폴레옹의 어떤 그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면서 나폴레옹의 조카였었던 나폴레옹 3세가 또 한 번 황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로베스피에르 같은 급진파의 정치를 부활시킨다고 하면서 빠르꼬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프랑스는 혁명이라는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양극단으로 이제 가면서 영국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치 실험들을 해나가게 되죠. 그게 결국은 그 이후에 그 유럽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근대 역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선언이에요. 인권선언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과 시민권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일단은 국민의회가 있고, 국민의회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이죠. 그들이 인권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보편적 권리, 그 다음 시민권,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시민적 권리, 이 두 가지, 휴먼 라이트와 시빌 라이트를 둘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은 오로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1조와 2조와 3조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민주주의적 권리, 헌법, 법과 정치 뭐 이런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만약에 사회적 차별을 해야 된다면 공동의 이익 때문에만 한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결사의 권리를 갖고 있고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 즉, 부단한 압제에 맞서서 우리의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세게 나가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보면 12조,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변화예요. 그 전까지는 천부 인권설, 권력을 신이 왕에게 줬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 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인권과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능한다는 거예요. 즉 공권력이라는 것은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통치자가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13조. 공동의 조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은 시민 각자의 재산 규모에 맞게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권력의 분립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사회이다. 그러니까 영국혁명에서 보여줬었던 진취적 요소가 좀 수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17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배상의 조건 하에서가 아니면 결코 침탈될 수가 없다. 미묘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분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재산권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왕, 귀족, 혈통 자체가 문제였었어요. 이걸 무너뜨리고 나니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애매하게 가진 사람, 진짜 많이 가진 사람, 이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 본원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단순하게 현재 이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상 재산이라는 것이 땡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얼마 갖고 있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 자본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의 인맥,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집에 태어나면 훨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인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회 진출해서 유리해지고 부와 사회적 위치에 대물림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즉 이게 계속 고착화가 돼버리고 나면 결국은 신분제를 해체했는데 눈에는 신분제가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신분제가 기능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 공화정 사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막 제기가 되잖아요. 특정 언론사의 딸이 특정한 고등학교에 실력이 안 되는데도 입학을 했고, 그렇게 힘든 언론 고시에서도 쉽사리 혼자 정말 준비 안 하고 합격하고,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인 공정성의 문제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제17조 논쟁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류가 겪어야 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화두. 신분제를 무너뜨렸더니 소유권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인권선언을 이끌었었던 이 지도부 자체가 부르주아지들이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을 하나 걷는 거죠. 우리와 너희들은 다르다. 우리 같이 재산세를 내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 엘리트가 돼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선을 긋은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다음 단계 역사 단계를 예고하고 있는 건데, 자, 어쨌든 변화들이 있습니다. 입헌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가요. 프랑스는 공화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사용하기 전에 이제 루이 16세를 불렀던 말이 원래는 혁명 이전에는 신의 은총에 의한 프랑스와 나바르의 왕위. 나바르는 이제 특정한 지역이에요. 신의 은총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근데 입헌 군주제 단계를 되면 신의 은총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국가의 헌법에 의한 프랑스 국민의 왕 루이라고 헌법적 규제를 받게 되는 특징이 들어가죠. 나중에 결국은 왕을 없애고 헌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입헌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가는 거죠. 이 사진은,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초기 여성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젠더 페미니즘이 이제 기원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함께 싸웠는데 권력은 남성들이 독식한다. 뭐 이런 문제의식이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영국 혁명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미 이루어낸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삼권 분립,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프랑스 혁명에서 민중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대대적인 민중의 힘이 없었으면 이 체제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양쪽에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극단주의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은 약간 조심해서 좀 봐야 되는 게, 저도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레디컬하다, 극단적이다, 급진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한편에서는 변혁적이고 본질적이다 이런 얘기도 돼요. 이게 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바꾸어 나아가는 과정이 없는 한 제대로 된 사회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의 당위성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각한 사회 변동 속에서 많은 피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딜레마가 지금 현대사회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온건파 입장에서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굉장히 피해가 많이 생겨.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문제가 생겨. 이런 게 되는데 또 반대편에서 이제 급진주의자들 입장에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변화는 없어. 네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똑같은 거야. 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 혁명에서 드러났던 모습은 뭐냐면 온건과 급진의 갈등. 온건과 급진의 갈등 속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좌파죠. 좌파 급진주의죠. 자코뱅입니다. 자코뱅의 지도자는 로베스피에르예요. 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반교권주의입니다. 카톨릭을 부정해요.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엔 프랑스 사회가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의 절대 군주 제도가 된 데에는 카톨릭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 심성 자체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기득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개혁을 통해서 왕과 귀족의 땅을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상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입장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지롱들은 유상 돈을 내고 해야 된다. 그 소유권이 다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소유권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토지를 재분배하는 건 좋지만 돈을 해야지. 근데 이제 저코뱅이 얘기하는 거 아니 돈으로 재분배를 하면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토지를 사냐 하면서 갈리면서 자코뱅은 무상균등 개혁을 이야기해요. 이건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자가 없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균등경제, 평등경제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투표도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선거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도 이제 그 당시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면 교양과 학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왜 주냐. 포퓰리즘이 된다.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막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들은 투표할 적에 너무 그 사람 생긴 거 보고 투표하고 막 인기 지향으로 투표한다. 여자들한테 투표를 0.5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세대들이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막 어머니들 오히려 그걸 막 고개를 끄덕이고 막 이랬었는데 여튼 이제 지금 그런 얘기 다 큰일 나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튼 간에 이 당시에 이제 여성, 남성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여성은 아예 투표권이 없었고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남성, 교육받은 교양미 있는 남성과 재산이 없고 교육받지 못하고 무식한 남성들 사이에서 투표권을 주냐 마냐의 논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로베스피에르 같은 급진주의자들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가자. 로마 카톨릭 인정하지 않겠다. 카톨릭 거세하자. 토지개혁 과감하게 무상으로 하자. 평등선거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죠. 귀족의 저항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롱대 같은 온건파들도 저항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특히 카톨릭 문제가 딱 걸려 있는데 1000년간 로마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 자체를 내가 농민이거나 사회적인 기득권층이 아닌 민중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하층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서와 삶의 이중화 경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이 사람들이 카톨릭에 매여 있듯이 우리는 지역주의에 매여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급진주의자들이 이런 어떤 이상주의적 통치를 위해서 선택했던 방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공포정치. 공안위원회를 만들죠. 공안위원회를 만들어서 뒷조사를 막 하면서 사람들 잡아다 막 넣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대. 조금 죄가 있으면 잡아다 숙청을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을 갖다 죽이다가 나중에 가면 정적을 죽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나 국가정보원이 있어서 사찰을 하면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단하는 거. 똑같은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좀 그렇고 북한은 보위부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 잘 모르겠고 이렇게 옛날에 보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KGB. 소련 같은 데 보면 소련의 정보기관들이 인민의 어떤 혁명과 사회주의 이상을 위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처형하고 우리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의 원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 폭력이 딱 등장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15,000명인가를 막 죽여가지고 되게 비판을 많이 받는데, 에릭 홉스범 같은 위대한 막시스트 역사학자, 이 사람은 막시스트 영국 공산당 소속인데, 에릭 홉스범은 워낙 위대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위대함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에릭 홉스범이 그런 변명을 하거든요. 절대 군주제 국가에서 죽었던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15,000명 얼마도 안 된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나 절대주의 하에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짧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죽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쿠방이 스스로 붕괴를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아무나 막 죽이는 단계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좌파 급진주의는 아주 높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었던 그 노무현식 선생이 쓴 책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나옵니다.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반대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적 좌파 급진주의라는 말은 좀 싫고, 진보적 급진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니 뭐 급진주의적 경향, 그리고 레디컬한 경향인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또 여러분의 맥락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의 논쟁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빈곤, 허망함, 갈등에서 나오는 감정적 적대감, 물론 여러분들은 논쟁을 하지만 사람을 직접 죽이고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대비해서 보셔도 좋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건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된다는 것들. 반대편에서 이제 나폴레옹과 보나파르티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현대적인 영웅숭배주의예요. 옛날에 무조건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이 그의 아드님이신 뭐 문종대왕이 이런 식으로 그냥 혈통에 근거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숭배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 영웅주의는 능력 있는 영웅을 숭배하는 거예요. 칼라일이 쓴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이야말로 그런 존재인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프랑스가 수많은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 계속 지거든요. 근데 한 천재적인 코르시카 촌뜨기. 코르시카는 이제 프랑스 남부의 섬입니다. 완전히 차별받는, 지금은 좋은 관광지인데, 촌뜨기 출신으로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가 돼서 그 당시에 신무기라고 하고 있는 대포를 잘 활용해서 빵빵빵빵 쏘면서 완전히 뭐 프로이센군, 오스트리아군, 영국군, 러시아군, 에스파냐군 다 이깁니다. 육전에서 나폴레옹을 이겼던 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겨요. 뭐 그냥 안미행 전투 뭐 하여튼 나갔다 하면 다 이겨요. 숫자가 많든 적든 다 이겨요. 정말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 그러면서 일거에 프랑스 혁명을 위협했었던, 내부로의 위협이라는 건 내부적 갈등이지만 외부로의 위협이라는 건 절대군주 국가들의 침략이잖아요. 그걸 쫙 평정하는 거예요. 막 이 나폴레옹을 향한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요. 근데 그때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 한국 발음을 정하면 쿠데타. 프랑스 발음은 제가 도저히 못 따라하겠어요. 뭐 쿠데타 말하는데 못 따라하겠어요. 근데 여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나폴레옹이 권력을 장악하죠. 본인의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바탕으로 본인의 군사력을 풀어서 권력을 쟁취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국민 공예를 무너뜨리고 그가 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죠. 비판이 있었어요. 그때 그 비판을 어떻게 돌파하냐? 그래, 내가 과정은 잘못했다. 과정은 잘못했지만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보자. 국민투표를 붙여서 내 과정을 잘못한 것을 용납해 준다면 내가 황제가 돼서 한번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 인기가 좋았거든요. 국민투표를 하니까 다들 나폴레옹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죠. 소위 말하는 본인의 불법적인 군사 동원, 헌법이라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그 행위 자체를 국민적 인기로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박정희식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헌법을 강요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뭐 그런 과정들, 그 원형을 만든 게 나폴레옹이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독재자들은 다 나폴레옹 방법을 씁니다. 사후 합리화 과정. 과정은 불법인데 본인의 인기와 사후 법적 처리를 통해서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인 거죠. 어찌됐건 간에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보나파르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 영숭배주의인 거예요. 나폴레옹이 누렸던 그 군사적 영광,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프랑스가 면이 서는 거.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몇 개 따면 열광한다라든지 막 한일전 이기면 열광하고, 어떤 그 참 사람으로서 열광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인 줄 알아?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했었지? 일본을 이겼어. 막 이런 거. 거기다 더군다나 나폴레옹은 독재자가 된 다음에 특유의 능력주의로 국정을 운영해요. 특유의 능력주의로 이제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거리낌이 없어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이 과거에 귀족이었던, 이 사람이 과거에 작고뱅이였던 상관없어요. 일만 잘하면 돼요. 아무나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어서 절충의 시대입니다. 한편에서는 혁명 정신을 계승합니다. 본인이 프랑스 혁명파의 장교였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대표적인 업적이 뭐냐면 드디어 프랑스 근대 민법을 완성시켜요. 이 프랑스 민법이라는 것은 세계 현재 민법의 원형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개인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법체계인 거죠.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귀족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못 사는 사람이 됐든 간에 다 one person인 거죠. 한 민. 그래서 그 민으로서 한 소유를 갖게 되는 그 근대적 민법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즉 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과거의 신분제적 질서를 다 해체한 상태에서 근대적 형태의 법 체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세웁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또 뭐가 있냐면 나폴레옹은 굉장히 쿨해요. 카톨릭도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1000년간 왔었던 이 정신인데 이걸 어떻게 꺾냐? 왜냐면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이 어거지로 사실 카톨릭을 꺾으면서 부작용이 되게 심했었어요. 반혁명이 일어났었거든요. 뭐냐면 카톨릭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냐면 리전 릴리전이라고 해서 이성교, 그러니까 이성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합리성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 불타버린 노트르담 성당에다가 지역에 있는 창녀를 데리고 와서 막 화려하게 꾸민 다음에 그곳에서 엄청난 잔치를 벌이면서 그 여자를 갖다가 이성의 여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숭배하는 예식을 지낸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프랑스 민중들한테 반감을 사요. 왜냐면 1000년간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고도한 종교적인 어떤 미사를 지냈던 바로 그 공간에서 단숨에 한 번에 그걸 다 부정하면서 어디 있는 어떤 이상한 성매매 여성을 데려와가지고 그를 막 이성의 여신으로 찬미하고 거기서 카톨릭 모욕하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방대를 비롯해서 특정한 지역에서 엄청난 반혁명이 일어나요. 그 반혁명은 과거 귀족과 그 카톨릭적 심성을 갖고 있는 급진주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농민들이 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자코베이나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보여줬었던 반교권주의, 반카톨릭주의 같은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반혁명, 혁명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랑스 혁명의 급진주의자들이 실패하는 또 원형이 되는 거죠. 근데 나폴레옹 같은 건 전혀 그러지 않아요. 쿨해요. 카톨릭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본인이 오히려 황제가 될 때 카톨릭 주교 추기경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딱 돼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좋은 거예요. 뭐 카톨릭 보수주의자들도 그냥 막 나폴레옹 좋고 급진주의자들도 막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독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단기적인 효율성은 있는데 이게 이 독재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루 없이 무너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폴레옹이 왜 황제가 됐어요? 그가 쿠데타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기가 좋았어요? 그건 군사적 영광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군사적 영광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나폴레옹 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나폴레옹 체제가 무너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만들었었던 아주 효율적인 독재 체제가 다 와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독재라고 하는 단기적 효과를 일구긴 하지만 독재 체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러고 나면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갈등은 다시 또 다 치러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예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너지고 나니까 유신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독재 체제에 있었던 수많은 모순들이 드러나면서 그걸 또 해결하느라고 엄청난 사회적 자원을 투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한편에선 소위 말하는 변혁적 급진주의 같은 것들, 좌파 급진주의 같은 경우들은 이상은 고매한데 그 이상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양산시켜요. 즉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타협적 결과 속에서 아무것도 못 바꾸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이상의 급진성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나 인권유린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를 적당히 풀어가야 되는 거죠. 반대편에서 영웅을 숭배하면 단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면서 성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독재 체제는 언젠가 무너져요.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모든 독재 체제는 오래 못 가요. 왜냐면 한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독재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재 시스템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다 보면 잠깐은 효율적인데 무너지고 나면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갈등 요소가 다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도 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다시 앞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측면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국 혁명과는 좀 다르게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킨 상태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킨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가능성을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힘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3세 때 보나파르티즘이 재현되고 파리 꼬민 때 로베스피에르적 노력이 또 재현되고 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배울 얘기지만 보나파르티즘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된 게 파시즘이고요. 어떤 이 로베스피에르 같은 공포 정치가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된 게 또 공산주의적 요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되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극단적인 건 나쁜 거네. 공산주의든 파시즘이든 다 나쁜 거고 망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회적 범위라는 거예요. 범위라는 것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충돌과 과정 속에서 계속 인류가 발전해 왔다라는 것인 거고 그러면 온건파는 무조건 정답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단적 예를 들면 로마 공화정이 왜 황제정으로 다시 바뀌었겠어요? 로마 공화정 단계를 보게 되면 제도와 시스템은 다 민주주의인데 실제로 그 모든 권력을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카이사르라든지 옥타비아누스 같은 황제들이 나와서 오히려 민중을 대변하면서 로마의 껍데기만 있는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또 태도들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무조건 극단주의는 나쁜 거야. 그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극단주의가 드러내는 극단적 행동, 테러라든지 그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자신들의 이상을 폭력주의적 태도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들 이런 건 분명히 문제죠.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어떤 그 급진주의자들이 보여줬던 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그 방향성 부분에서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말하다 갑자기 말이 더듬더듬 거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벌써 쉽게 결론 짓지 말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 더 큰 파장으로 이야기가 이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폴레옹이 혁명 전쟁에서 나폴레옹 체제가 이중적인 효과를 내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밀고 나가면서 사실상 영국을 빼놓고 전 유럽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에스파냐나 네덜란드 같은 데 직접 지배를 하고요. 뭐 이렇게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동맹국으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 체제가 무너지는 거. 워털루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어떤 효과를 내냐면 한편에선 프랑스 혁명 정신이 강제로 전 유럽에 퍼지는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토벤 같은 사람은 공화주의자였었거든요. 본인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원래는 교향곡 3번 영웅이 나폴레옹을 위한 찬가였었거든요. 근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혁명을 배반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제목을 나폴레옹을 향한 찬가가 아니라 영웅으로 바꾸는 거죠. 진정한 영웅은 인류의 자유평등 박애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웅인 거지 나폴레옹은 아니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이 베토벤적인 이중적 감정이라는 게 전 유럽 사람들이 겪었던 감정인 거예요. 프랑스의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나폴레옹을 통해서 전 유럽에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지향하고 우리도 똑같이 어떤 그런 혁명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 헌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직접 만나본 프랑스라는 나라는 결국 그냥 프랑스 이기주의, 우리 독일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네덜란드를 억압하고 이 말이 되냐? 지금 여기서 이제 민족주의가 같이 태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예를 들면 제가 독일인 혹은 이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저 나쁜 이 지배층들, 왕, 귀족들을 밀어낸다. 대신에 우리 독일의 국민국가를 만들겠다. 이탈리아 국민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프랑스 혁명의 전 유럽화라는 것은 한편에선 자유주의의 확산,
자유주의 확산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유주의가 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전 유럽의 확산이랑 큰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국가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국민국가를. 우리는 독일은 독일의 나라를 만들겠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나라를 만들고 에스파냐의 나라를 만들겠다. 여긴 종교개혁의 여파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 카톨릭적 정체성이 강한 나라고, 독일은 루터파의 힘이 강한 나라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보수적인 개혁을 통해서 국민국가가 달성이 되죠. 그런 보수성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독일은 나치즘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탈리아는 이제 뭐 카보우르, 가리발디, 누구야 저기, 마치니,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결국은 이탈리아 통일되죠. 이탈리아 정말 낭만적으로 통일돼요. 마치니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에 성공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카보루가 이끄는 사르데나 공국이 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남부에서 나폴리를 거점으로 해서 가리발디가 통일하거든요. 근데 가리발디가 자기가 통일했던 남부 지역을 북부 사르디나 왕국에게 헌납을 하면서 통일 인텔리겐차, 그러니까 통일 이탈리아가 딱, 인텔리겐차가 아니죠. 갑자기 왜 인텔리겐차란 말이 나오냐. 갑자기 어지러우니까 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나중에 생각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그 통일 이탈리아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서 좀 확실히 이제 이탈리아답게 이렇게 로맨틱하게 통일이 됩니다. 교향곡으로 이제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같은 작품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탈리아의 낭만적 통일에 대한 어떤 상징적 노래로 남아있죠. 그런 노래 한번 요럴 때 검색하셔서 그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같은 거 들어보시면 이탈리아의 통일 같은 게 느껴질 수 있고요. 어디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비스마르크 같은 아주 보수주의자가 프루이센의 비레름 1세를 모시고 나머지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형태로 통일하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라는 것은 비스마르크 같은 일제 독재자거든요. 이제 권위주의적 통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막 히틀러 같은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세계대전도 막 두 차례나 일으키고 하면서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독일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튼 좀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보다 보시면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쭉 흐름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기시감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과 당연한 것들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금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과 불만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17, 18세기에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다음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